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박승직과 박두병의 기업가 정신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박승직과 박두병의 기업가 정신 발현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두산그룹이 100년 이상 진행될 수 있었던 그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승직은 전통적 산업공상의 세계관에 영향을 받았지만 시골의 좁은 세계에 갇혀서 자급자족에 안주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가져다주는 시장 봉사의 길이 더 낫다는 아래로부터의 자각을 스스로 이룬 것 같습니다. 박승직이 농사보다는 장사해야겠다는 결심을 하였던 계기는 어린 시절에 화전을 일구면서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박승직은 화전을 일구고 있었는데 괭이에 튕긴 돌이 정강이를 때렸습니다. 아프기도 했지만 농사꾼의 운명에 대한 서름이 더 북받쳤다고 합니다. 그는 언제까지 이렇게 희망 없는 농사만 지으면서 살아야 하나? 장사를 해보자. 젊은 몸 농사만한 힘만 들인다면 무엇인들 못 이루라. 이러한 결심을 한 박승직이 상업의 길로 들어선 계기가 되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박승직은 광주 고향 인근의 송파장에서 만난 김만봉의 소개로 어느 날 가출하여 서울 배우계에 있는 한 가게로 일하러 갔습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호롱불 밝히는 등잔용 석유를 파는 일을 맡아 75냥어치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망우리 고개 너머에 있는 한 마을에 갔을 때 차마 입이 안 떨어져서 머뭇거리고 있자니 마을 사람들이 무엇을 팔러 왔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석유라고 하니 너도 나도 사서 갔고 115냥을 벌어 40냥을 남겼습니다. 아, 사람들이 석유를 이렇게 많이 필요로 하는구나 하면서 그는 다시 석유를 가지러 배우계를 향해 망우리 공회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망우리 고개에서 발병이 난 피물 장수가 그를 불렀습니다. 자신이 발병이 나서 도저히 피물을 가지고 가지 못하겠으니 이 피물을 가져다 팔면 300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120냥에 넘겨주겠다고 했습니다. 마침 박승직이 115냥밖에 없어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가격에 흥정이 되었습니다. 박승직은 그 피물을 배우계 장으로 가지고 와서 500냥에 팔았다고 합니다. 두 번의 거래로 하루 사이에 무려 425냥을 번 것입니다. 그러나 곧 가출한 아들을 찾아 뒤쫓아온 아버지에게 붙잡혀서 비록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고 말았지만 소비자에서 상업적 봉사를 했던 보람이 이후 박승직의 기업가적 삶을 규정하였습니다. 박승직은 근명검소하게 감자를 먹어가면서 1884년부터 1896년 13년 동안 보부상 생활을 하여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간판을 단 상점주로 변신하였는데 이는 때마침 경제 제도가 포용적으로 바뀐 것을 적절히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갑신정변 이래 성각자들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갑오경장으로 국가가 특권을 부여했던 돕정 상인인 시전의 특권이 폐지되고 나자 그는 1896년 8월 종로 사가에 박승직 상점 간판을 내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박승직이 간판이 없는 난전에서 간판을 내건 상점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시전 특권 폐지라는 기회를 일찍이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로 1가와 2가 부근이 시전의 중심지였다면 그 옆에 있던 종로 4가는 난전인 사상도구의 중심이었는데 특히 박승직이 취급했던 면직물 포목은 유기 전의 주요 취급 품목이었기 때문에 그전 같으면 탄압을 받았을 직종이었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라진 겁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박두병은 아버지 박승직의 상인 정신과 근검절약, 신용, 그리고 대가족 중심의 인하를 바탕으로 장수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기업의 주요 산업,
또는 주요한 기업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변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승직 초대 창업자의 기업가 정신이 대부분 박두병 2대 회장에게 모두 전달이 됐다고 보고 박두병 회장의 아버지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대가족 중심의 문화와 같은 것 중에 추가적으로 박두병 회장이 보여줬던 모습을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신용입니다. 박두병 회장의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신용과 정직으로 이는 박성직 회장도 강조한 부분입니다. 당시 초기 사업은 기본적으로 조그마한 가게였지만 박두병 회장 때에는 사업이 다각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자본이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무리하거나 또는 정부의 지원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항상 신용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두병이 가장 중요시한 것은 신용이었고 그 신용을 얻기 위해서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것이 바로 정직성입니다. 그는 쥐기를 이용해서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익도 도의를 밑바탕으로 할 때 정당한 것이 되며 도의를 배척하는 재능, 지식, 발명은 생명이 길지 못하다. 무리하게 이익을 탐하면 오히려 재산을 상실하고 화를 초래한다. 박두병 회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요청으로 한국의 부족한 외자 도입을 위한 심의위원을 맡고 해외에 나가서 외국 자본, 즉 외자 유치에 성공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수고했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고생한 박두병 회장의 회사인 두산이 먼저 그 자금을 사용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끝내 사양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업이라도 한국 정부가 지원하거나 예를 들어 이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을 세우니 이런 사업을 두산에서 먼저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도 사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외자 도입 심의위원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의장으로 공적인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적인 일을 한 대가로 사적인 이익은 취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끄러운 성공보다 좋은 실패를 택하겠다면 그 생각이 옳다. 좋은 시도가 있는 실패는 한 번의 기회를 잠깐 놓치는 것뿐이지만 부끄러운 성공은 수많은 기회를 모두 잃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바로 박두병 회장이 가지고 있는 신용 또는 정직성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967년도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 선출된 박두병 회장은 공직에 전념하는 상공회의소 회장으로서 한국 산업계와 기업들을 위한 일을 해야 하니 내가 개인 사업을 하면서 즉 두산그룹을 운영하면서 두 가지 일은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동안 생각해왔던 자본과 경영의 분리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의 기업들이 그렇게 고도화되어 있거나 선진적인 체계 또는 아주 투명한 지배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경영자가 소유도 하고 소유자가 경영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회사 창설 때부터 이 생각을 해왔으며 이제 그 실천의 일부 직전에 이르렀다. 자기가 사장이라고 반드시 아들이나 동생이 사장을 계승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이미 이 당시에 박두병 회장은 아버님으로부터 사업을 물려받았지만 자기가 또 물려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1968년도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두산그룹을 운영할 때 같이 일했던 정수창이라는 직원이 있었는데 그는 일을 잘할 뿐만 아니라 외국어도 잘하고 또 아주 뛰어난 경영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수창이 자기는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두산은 안정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 지금처럼 변화가 심한 세상에는 약간의 무리를 하더라도 조금 더 다양한 공격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했기 때문입니다.
두산은 너무 안정적이고 정직하고 신용만 바탕으로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수창은 다른 그룹사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옮긴 그룹사에서 승승장구하여 거기서 대표까지 맡게 됩니다. 그 그룹사는 삼성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박두병 회장은 자기의 핵심 인재를 다른 경쟁사에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다시 불러들인 것입니다. 당연히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은 정수창 대표를 보내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병철 회장은 인재에 대한 욕심이 매우 높은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수창 대표가 다시 두산그룹으로 복귀하게 된다면 삼성그룹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박두병 회장의 기업가 정신이 발휘됩니다.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정수창 사장의 복귀에 대해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병철은 박두병에게 벌써 그만두고 나간 사람에 대해서도 양해를 구할 정도로 예의가 바른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1969년도 12월 15일 정수창 회장을 동양맥주 사장에 취임시키고 박두병 회장은 회장으로 직함을 바꾸면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1973년도에 폐암을 얻게 되어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 박두병 회장은 그룹 회장에 정수창 회장을 지명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음 회장을 자네를 세우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자네 다음 사장은 자네가 결정할 일이지. 내 의사를 쓸데없이 촌탁해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 박두병 회장이 타계한 이후 정수창 회장은 약 10여 년간 회장의 자리를 지키면서 두산그룹의 제2중흥기를 이끈 후에 1981년도 박두병 회장의 큰아들인 박용곤 회장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떠나게 됩니다. 한국의 그룹 중 최초로 전문 경영인이 10년 가까이 회장을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약 10년 정도 박용곤 회장이 그룹을 운영했는데요. 앞서 설명했듯이 1991년 페놀 유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의 위기가 발생하자 정수창 회장은 다시 그룹 총수로 복귀해서 상황을 안정시킨 이후에 다시 물러나게 됩니다. 이처럼 박두병 회장은 직원과의 신용 그리고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경영은 공과 사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도 전문 경영인들이 대부분 소유 경영자의 말을 따르거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이미 50년도 더 된 과거에 두산그룹의 박두병 회장은 전문 경영인을 이용해서 소유와 경영을 분리시킨 것입니다. 또한 박두병 회장은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노동자들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을 맡아서 상공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편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근로자의 생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업인들이 정부 혜택으로 돈을 벌었다면 마땅히 적정 노임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적정 임금을 실현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최저임금 갈등 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것이 추후 한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이처럼 박두병 회장은 선대 회장인 박승직 회장이 가졌던 기업가 정신보다 더 강화된 신용, 그리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미국에서 시작된 현대 기업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당시 또는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이것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50년 전에 선도적인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노동자들의 권익에 대해서도 엄청난 관심을 가졌던 뛰어난 기업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네 번째 강의로 두산그룹과 기업가라는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강의에서는 롯데그룹과 기업가라는 주제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